얘, 우리 집 파출부야. 요즘 애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붙어 먹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려먹어야지, 안 그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세 명의 여자들이 입을 가리며 낄낄댔다. 손에는 각자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잔 속의 붉은 액체가 조명 아래 번들거렸다. 그 앞 바닥에는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발을 조심스럽게 주무르고 있었다. 35살의 김하윤이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진짜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네, 노예.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옆에 앉은 여자가 한마디 얹었다. 아이고,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밥이라도 값을 해야지 않겠어? 시어머니 오복희의 목소리는 거침없었다. 환갑을 앞두고도 머릿결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손질한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용히 묵묵히 계속 손을 움직였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등이 두 어깨 사이의 선이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윤이 이 집 문턱을 처음 넘은 것은 3년 전이었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하객수도 적었고 꽃도 소박했다. 그녀는 원래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남편 서준혁은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를 처음 만났던 건 그가 의뢰인으로 찾아왔던 법률 세미나 자리였다. 당시 하윤은 대형 로펌 한성 엠파트너스에서 손꼽히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기업 분쟁 전문이었고 국내 기업 소송 승소율 통계에서 자신의 이름 세 글자가 상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딱히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 그 세미나에서 준혁은 법적 지식이 필요한 작은 분쟁 문제를 질문했고 하윤은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했다. 그게 끝이었다. 준혁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두 사람은 1년을 사귀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하윤은 한 가지 조건만 이야기했다.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두 애는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이른 나이의 생계를 위해 하윤을 남의 손에 맡겼다. 어린 시절의 하윤은 자신을 맡아준 집에서 눈치를 보며 자랐다. 그 기억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박혀 있었다. 아이만큼은 자신이 직접 품 안에서 키우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로펌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유였다. 로펌 대표 최인호 변호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 하윤은 그 로펌의 핵심 자산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곡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2년입니다. 2년 뒤에 돌아옵니다. 최 대표는 결국 승인했다. 그리고 하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로펌은 인력을 2명 더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전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시어머니 오복희에게는 이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다. 하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원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복희는 아들 준혁이 하윤을 데려왔을 때부터 미간에 주름을 만들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집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내세울 만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화려한 배경도 없었다. 그녀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직업이 뭐가 중요하냐고 오복희는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집안이고 얼굴이고 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배경이었다.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하윤은 영 성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 직후부터
크고 작은 압박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은근한 것들이었다. 식사 준비를 당연한 듯 요구하거나 집안 청소를 며느리 몫으로 못 받거나 명절 준비를 혼자 감당하게 만들거나. 하윤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것이 갈등을 키우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변호사로서 그녀는 분쟁에 쓸모없는 소모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해결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윤은 기다렸다.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선 이후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오복희는 이제 며느리가 아무런 수입도 없다는 사실을 무기처럼 들고 다녔다. 아침마다 잔소리가 쏟아졌다. 돈도 못 벌면서 밥만 축내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내 자리가 있지. 하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쏟아지는 말들을 마치 비 맞는 것처럼 그냥 감당했다. 저항하지도 동조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다. 아이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재우고 다시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밥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그 사이사이 아이가 낮잠을 자는 짧은 틈에 그녀는 가끔 노트북을 펼쳤다. 로펌에서 간간히 보내오는 자료를 검토하거나 법률 판례를 읽거나 개정된 조항을 메모하거나.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눈여겨볼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그냥 이 집의 며느리였고 파출부였고 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존재였으니까. 그날 저녁 오복희의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하윤은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윤아, 나와서 인사해. 목소리에 명령의 결이 분명했다. 하윤은 조용히 앞치마를 고쳐 매고 거실로 나왔다. 3명의 여자들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훑어보았다. 하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 얌전하게 생겼네. 한 여자가 말했다. 말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얌전한 게 아니야. 그냥 조용한 거야. 저런 아이가 어디서 말이 많겠어. 오복희가 웃으며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하윤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하윤아, 어머니 발 좀 주물러 드려. 오늘 많이 걸으셨거든.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친구들의 시선이 하윤에게 꽂혔다. 하윤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발을 감쌌다. 예, 우리 집 파출부야. 요즘 애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붙어 먹잖아. 친구들이 웃었다. 누군가 와인을 홀짝거렸다. 하윤의 두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 눈 속에 고여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눈물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었다. 시간의 무게처럼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수면 아래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남편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고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하윤은 혼자 부엌에 서서 접시를 닦았다. 거품이 흘러내리고 물이 쏟아지고 접시가 하나씩 건조대 위에 올라갔다. 아이 방 쪽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아이 방으로 향했다. 아이를 안아 올리고 등을 다독이며 조용히 흥얼거렸다. 아이가 다시 잠들었을 때 하윤은 그제야 아이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눈을 감았다. 하루가 그렇게 또 저물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이름은 서아였다. 태어난 지 10달이 된 딸아이는 웃음이 많았다.
하윤이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의 전부였다. 새벽 2시에 울어도 5시에 깨어 젖을 물어도 하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그 무게를 느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나 이 집의 공기는 갈수록 무거워졌다. 오복희는 며느리가 조용히 지낼수록 더 거침없어졌다. 맞서지 않는 사람은 맞서도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오복희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침은 항상 잔소리로 시작되었다. 하윤아, 반찬이 너무 싱겁잖아. 시어머니 입맛을 3년이 넘도록 아직도 모르는 거야? 어머, 어제 세탁기 안에 내 블라우스 두었더니 아직 안 꺼냈더라. 그게 손빨래인 줄 모르는 거야, 뭐야? 저녁은 미역국 하지 마. 질리잖아. 된장찌개 끓여. 아, 근데 된장찌개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은 청국장 해. 근데 청국장은 냄새 나니까 국물 요리는 빼. 무엇을 해도 지적거리가 생겼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허물이 됐다. 하윤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부엌이거나 거실이거나 베란다 앞이거나 묵묵히 듣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남편 준혁은 그 풍경을 보면서도 끼어들지 않았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갈등이 두려웠다. 어릴 때부터 오복희의 눈치를 보며 자란 그는 어머니의 말에 반기를 드는 일이 너무 낯설고 불편했다. 아내가 힘들다는 것은 알았다. 그러나 그 앓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나면 그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집을 비웠고 아이 목욕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미뤘다. 하윤은 그에게 원망을 품지 않으려 했다. 그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가 익숙한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이성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 서서히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 둘이 뒤섞인 채로 굳어가는 무엇. 그런 날들 속에서 오복희 집안의 바깥쪽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아버지 서동만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납품처가 안정적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거래처 중 하나인 대기업 계열사 한광전자와 마찰이 생겼다. 납품 단가 문제였다. 한광전자 측은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겠다고 통보했고 서동만은 이를 거절했다. 그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감정이 격해졌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서동만의 회사가 납품한 부품에서 불량이 대량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서동만이 부품 검수 서류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거래처 측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이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서동만은 30년 넘게 이 업종에 종사하면서 품질 문제로 한 번도 제동이 걸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의욕 자체로 움직이기도 한다.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고 은행에서는 대출 재심사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오복희가 전화를 받았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서동만이 검찰 고발을 당했고 곧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혐의는 계약 사기 및 서류 위조였다. 오복희는 수화기를 손에 쥔 채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날 밤 서동만이 집에 들어섰을 때 그의 얼굴은 회색빛이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뒤집어 쓰게 된 혐의.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복희는 남편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이 집에서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내던 여자가 처음으로 조용해졌다. 하윤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서동만과 오복희가 낮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서류 이름이 오가는 소리, 잠깐의 침묵이 반복되는 소리.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음을 쑤어 작은 상에 올려 거실로 내갔다. 서동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밥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그것이 하윤이 그날 저녁 한 말의 전부였다. 다음 날부터 오복희는 사방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는 사람, 알 것 같은 사람, 예전에 안면이 있었던 사람, 친인척 중 법조계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연락했다. 변호사 좀 소개시켜줘. 이 사건 맡아줄 사람. 억울한 거야, 정말. 우리 영감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엔 동정적이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을 듣고 나면 목소리가 달라졌다. 그게 요즘 대기업 쪽 사건이잖아요. 상대가 한광이면 쉽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계약 분쟁에 서류 위조 혐의까지 붙으면 방어 논리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유명하다는 변호사 두 곳에 직접 찾아갔다. 한 곳은 명확하게 거절했다. 승산이 불투명한 사건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 곳은 수임료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착수금만 5억 원이었다. 오복희의 얼굴이 굳었다. 5억이요? 대기업 상대 법인 소송에 형사 혐의까지 얹히면 그게 최소입니다. 아마 총 비용으로 따지면 10억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비를 나서는 동안 두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밖에 나와 차에 타자마자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을 눌렀다. 눈물이 나왔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복희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적금을 깨야 하나? 그래도 10억은 어림없는데. 아는 사람 중에 로펌 다니는 애가 있었나? 대학 동창 중에. 아니면 친정 쪽에. 아니면. 그 순간 오복희의 머릿속에 하윤이 스쳤다. 변호사라고 했던가.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변호사라고 해봤자 지금 백수인데 무슨 수가 있겠어.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다. 오복희는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아직 연락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하윤은 그날 저녁도 혼자 부엌에 있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설거지를 마치고 카운터 위에 팔을 올리고 잠깐 눈을 감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수면 부족, 만성 피로, 그리고 어딘가에서 계속 새어나오는 감정의 소진.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로펌 대표 최인호로부터였다. 하윤은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하윤 씨, 시간 괜찮아요? 잠깐 할 말이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짧은 침묵 뒤에 최인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동만 씨 사건 혹시 들었어요? 한광전자와의 분쟁. 하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 팀이 그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먼저 수임을 제안해 볼까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서동만 씨가 하윤 씨 시아버지더군요. 어떻게 할지 하윤 씨 의견을 먼저 듣고 싶었어요.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했다. 로비에서 주물러주던 발이 떠올랐다. 식탁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던 저녁들이 떠올랐다. 돈도 못 벌면서 밥만 축낸다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리고 하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하윤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주방에 그대로 서 있었다. 창밖에는 늦은 밤의 아파트 단지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맞은편 동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다. 하유는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내쉬었다. 결심이라는 것은 때때로 큰 요란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조용히 내려앉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서아를 재우고 이른 시간에 노트북을 펼쳤다. 한광전자와 서동만의 분쟁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다. 뉴스 기사,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시, 한광전자의 과거 하도급 분쟁 이력. 자료들을 하나씩 열고 읽고 메모했다. 이 사건의 구조는 생각보다 명확했다. 한광전자는 단가 인하 협상이 결렬되자 보복성으로 납품 불량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그 불량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검수 기록이 상당 부분 한광전자 내부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즉, 납품 이후 한광전자가 내부적으로 검수 과정을 거쳐 통과시킨 뒤 문제가 생기자 소급하여 그 책임을 납품사에 떠넘기는 구조였다. 서류 위조 혐의 역시 실제 위조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한광전자 측의 내부 문서 조작일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증거였다. 서동만 측에 그것을 증명할 직접적인 자료가 충분한가? 하유는 최인호 대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사건 수임 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해요. 제가 이 사건의 주임 변호사로 들어갑니다. 팀 구성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이 사건에 관해 시아버지 가족에게는 어떤 연락도 먼저 하지 마세요. 시기는 제가 정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요, 하윤 씨. 대신 그 타이밍이 늦어지면 사건에 영향이 생기니까 그건 알고 있어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유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 속에 있던 것이 그제야 조금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하윤의 하루는 두 겹으로 나뉘었다. 겉으로 보이는 하루는 여전히 같았다. 아침을 차리고 아이를 씻기고 장을 보고 집을 닦고 저녁을 준비하고 오복희의 지적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루는 달랐다. 서아가 낮잠을 자는 오전 1시간 반, 하유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변호사 하윤으로 돌아갔다. 한성 엠파트너스의 팀원들과 메신저로 소통했다. 담당 수사관의 공개 정보를 검토했다. 한광전자의 공정거래 관련 이력을 더 깊이 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서동만의 납품 기록과 한광전자의 검수일자 사이의 간격을 정밀하게 추적했다. 팀원 중 가장 믿을 만한 박지성 변호사가 전화로 물었다. 선배님, 이거 서류 위조 혐의 반박 논리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까요? 한광전자 내부 검수 기록의 작성 시점을 역추적해. 납품 수령 확인서 날짜랑 내부 분량 보고서 날짜 사이에 반드시 빈틈이 있어. 그 빈틈이 우리 증거야. 수령 확인서는 서동만 씨 측에 있고요. 그게 핵심이야. 서동만 회장이 오래된 사람이라 거래 서류를 아날로그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직접 가서 확인해봐. 팩스 송신 기록, 이메일 수신 확인, 모든 날짜가 찍힌 것들. 박지성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뒤 하유는 서아가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를 듣고 노트북을 덮었다. 다시 엄마로 돌아가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오복희는 그동안 여전히 사방으로 전화를 돌렸다.
아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만나기도 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법률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대기업 상대 소송은 어렵다. 증거가 부족하다. 승산이 낮다. 한두 번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다른 곳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10번이 넘어가자 오복희의 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오복희는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밥을 먹다가 불쑥 하윤에게 말을 건넸다. 너 변호사라고 했지? 하윤이 뒤돌아보았다. 아이 이유식을 준비하던 참이었다. 네. 지금도 자격은 있는 거야? 육아휴직 중이지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복희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러더니 다시 들었다. 뭔가 말하려다 그만둔 것 같았다.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녀에게 몹시 불편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를 대해온 방식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었고 그러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윤은 그 침묵을 이해했다. 그리고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 며칠 뒤 서동만이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왔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 하윤이 장을 보고 돌아오다 그 모습을 보았다. 시아버지의 차 창문에 불이 들어와 있었고 그 안에서 움직임이 없었다. 하윤은 잠깐 서 있다가 차 옆으로 걸어갔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두드렸다. 서동만이 놀라 창문을 열었다. 그의 눈이 붉었다. 하윤아.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서동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이야. 난 한 번도 서류를 속인 적이 없어. 알고 있어요. 하윤이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서동만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아? 네. 저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동만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하윤과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이해와 신뢰가 깃든 침묵이었다. 집안에서는 오복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열려다가 하윤의 눈길과 마주쳤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따뜻한 국이 상에 올라왔다. 한편 로펌 사무실에서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박지성 변호사가 서동만의 창고를 직접 방문해 오래된 팩스 송신 기록과 납품 서류 원본을 확보했다.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것들이었다. 하윤이 예상했던 대로 한광전자의 내부 불량 보고서 작성일자보다 서동만의 납품 및 수령 확인 기록이 훨씬 먼저였다. 즉, 불량 발생 이전에 한광전자는 이미 해당 부품을 정상 납품으로 수령 처리했다는 것이 문서로 증명됐다. 그 자료를 받아든 하윤은 파일을 정리하면서 작은 메모 하나를 남겼다. 이제 됐다. 그 사이 오복희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안으며 또 다른 유명 로펌에 연락을 해두었다. 혹시나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 로펌도 착수금이 문제였다. 8억을 선불로 요구했다. 오복희는 전화를 끊고 침대 위에 드러누웠다. 그 순간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였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골목에서 낮고 묵직하게 울렸다. 오복희가 커튼 사이로 내다보았다. 검은 세단이 한 대, 두 대, 세 대. 조용히 골목 앞에 줄지어 섰다. 저게 뭐야?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낯선 얼굴이 비쳤다. 짙은 네이비 수트를 차려입은 남자였다. 키가 컸고
표정은 정중하되 단단했다. 뒤로 2명이 더 서 있었다. 역시 수트 차림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 엠파트너스 법무법인에서 왔습니다. 오보키의 손이 인터폰 화면 위에서 멈췄다. 한성 엠파트너스, 그 이름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국내 기업 분쟁 전문 로펌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해 온 적은 없었다. 그녀가 먼저 전화를 해본 적도 없었다. 무슨 일이죠?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보키는 잠깐 망설이다가 버튼을 눌렀다. 현관문이 열리자 3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서면서 거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중 1명,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계십니까? 오보키가 미간을 좁혔다. 대표님이요? 우리 남편 말하는 건가요? 지금 안에 계시는데 무슨... 그 남자는 오보키를 바라보지 않았다. 시선이 천천히 이동했다. 거실 끝, 주방과 이어지는 통로 쪽으로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소리였다. 잠시 뒤 그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다. 검은 생머리를 대충 묶어 올린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실에 선 3명의 남자들을 보고 잠깐 눈을 깜빡였다. 3명의 남자가 동시에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적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오보키의 몸이 굳었다. 남편 서동만이 서재문을 열고 나왔다가 그 장면과 마주쳤다. 준혁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멈췄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하윤이 행주를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3명의 변호사들이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하윤은 앞치마를 풀고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공간인데 분위기가 달랐다. 똑같이 생머리를 묶고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앉는 방식, 시선이 향하는 방향, 말이 나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것들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 제일 앞에 선 변호사가 소개를 시작했다. 한성 엠파트너스 부대표 박현중이었다. 서동만 회장님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이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주임 변호사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가 하윤을 향해 손을 펼쳤다. 김하윤 변호사님, 국내 기업 분쟁 승소율 1위를 7년째 유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현재 육아로 인해 로펌 내 공식 업무에서는 휴직 중이시나 이번 건은 본인이 직접 수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보키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동안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김하윤, 하윤, 이 집 며느리, 앞치마를 두르고 발을 주물러 주던 여자, 혼자 밥을 먹던 여자, 돈도 못 벌면서 밥만 축낸다는 말을 들었던 여자, 승소율 1위, 7년째. 오보키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 서동만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다. 하윤은 그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이 있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혁은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뒤섞였다. 아내가 변호사라는 건 알았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를 잘 몰랐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다. 박현중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이미 증거자료 확보가 1차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광전자의 내부 검수 보고서, 작성 일자와 서동만 회장님 측의 납품 수령 확인서, 날짜 사이에
명확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혐의의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충분합니다. 서류 위조 혐의 역시 역으로 한광전자 측의 내부 자료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서동만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게 정말 됩니까? 하윤이 대답했다. 됩니다.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의 무게가 달랐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온 사람이 억울한 혐의 앞에서 처음으로 버팀목을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오복희는 그 자리 내내 말을 하지 못했다. 얼굴에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다. 당혹감, 수치심, 무너지는 자존심, 그 사이에서 억지로 버티려는 허세. 그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차서 어느 것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났다. 박현중 변호사와 팀원들이 일어섰다. 다시 한번 하윤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대표님,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신문 일정은 저희가 먼저 검토해서 연락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하윤이 그들을 배웅하고 나서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복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윤아. 하윤이 돌아보았다. 오복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이 며느리에게 쏟아냈던 말들의 무게를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너한테 너무. 하윤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표정에서 분노도 냉소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위로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냉정하되 감정 없는 것과는 달랐다. 어머니. 하윤이 조용하게 말을 시작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변호사라는 것을 숨긴 게 아니라 그게 제 직업이지 제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잠깐 멈췄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어머니가 겪고 계신 것처럼요. 오복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아마 손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밤 준혁이 아이를 재우는 하윤의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윤은 서아의 등을 다독이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윤아. 응. 나 정말 몰랐어. 그 말에 하윤은 아이의 등에서 손을 떼고 몸을 일으켰다.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윤은 그 얼굴 앞에서 감동을 느끼기보다는 먼저 질문이 생겼다. 알려줬더라면 달랐을까? 내가 승소율 1위 변호사라고 처음부터 말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대했을까? 당신이 나를 더 지켜줬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건 나를 사람으로 존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직함을 존중한 것이다. 그 생각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알았어. 하윤이 짧게 말했다. 근데 준혁 씨, 앞으로는 어머니가 뭔가 잘못된 걸 하실 때 아내 편을 들어줬으면 해요. 내가 변호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법정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무게추가 조용히 옮겨가고 있었다. 법정은 처음부터 한광전자 측에 유리해 보였다. 대기업을 대리하는 법무팀은 규모부터 달랐다. 소장의 이름을 올린 변호사만 6명이었고 제출된 서류 분량이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 법원 복도에서 양측이 마주쳤을 때 한광전자 측 수석 변호사 강태준은 상대편을
후처보다가 주임 변호사가 하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눈살을 좁혔다. 그는 10년 경력의 기업 소송 전문가였다. 상대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옆에 선 팀원에게 말했다. 김하윤이 직접 나왔네. 팀원이 낮게 대답했다. 휴직 중인데 복귀한 겁니까? 아니, 개인 수임이래. 육아 중에 법정 나온 거야. 강태준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봤다.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을 입 밖에 내진 않았다. 하윤은 법정에서 달랐다. 이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발을 주무르고 혼자 밥을 먹던 여자가 법복을 입고 자리에 서면 전혀 다른 결이 흘렀다.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으나 설득력이 있었다. 모든 문장이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향했다. 첫 번째 신문에서 하윤이 꺼낸 증거는 서동만의 납품 수령 확인서 원본이었다. 한광전자 측이 제출한 내부 불량 보고서의 작성 일자는 2024년 11월 17일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품의 납품 수령 확인서에 찍힌 날짜는 그보다 열흘 앞선 11월 7일입니다. 즉, 한광전자는 해당 부품을 정상 수령 처리한 이후에 불량 보고서를 소급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강태준이 반박했다. 수령 확인서와 불량 발견 시점은 별개입니다. 수령 이후 검수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수 완료 이후 발행된 최종 납품 승인서가 있으십니까? 해당 서류에는 납품 완료 및 이상 없음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 납품 승인서는 한광전자 내부 문서로 저희가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이미 법원에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이를 인용했고 해당 서류가 다음 기일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변했다. 납품 승인서. 그것은 한광전자가 부품을 최종 이상 없음으로 처리했다는 내부 결제 문서였다. 그 문서가 법정에 나오면 불량 발생의 책임을 납품사에 전가하는 한광전자의 논리가 통째로 무너지는 구조였다. 그 서류의 존재를 하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제출 명령을 받아냈다는 것이 강태준에게는 예상 밖이었다. 두 번째 기일에 납품 승인서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한광전자 내부 결제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상 없음. 최종 승인. 날짜는 서동만 측 수령 확인서보다 이틀 뒤였다. 즉, 한광전자는 부품을 수령하고 내부 검수까지 마친 뒤 최종 승인을 했으며 그 이후에 불량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강태준 측에 질문을 던졌다. 최종 납품 승인 이후 불량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강태준은 대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팀원들이 옆에서 급하게 서류를 뒤졌다. 하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다. 사건이 기울기 시작하자 한광전자 측의 태도가 달라졌다. 재판 밖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이었다. 하윤은 팀원을 통해 전했다. 거절합니다. 5억이 됐다. 또 거절했다. 8억이 됐다. 하윤은 이번에는 직접 전화를 받았다. 강 변호사님, 저는 합의를 위해 이 사건을 맡은 게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한광전자가 이번 사건에서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는 정황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합의가 성립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역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강태준이 잠깐 침묵했다. 엮고서요. 한광전자 측의 내부 서류 조작과 이를 근거로 한 허위 고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목록은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강태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조건이 뭡니까? 하윤이 잠깐 멈췄다. 서동만 회장님에 대한 모든 혐의 취소, 공개 사과, 그리고 손해배상. 액수는 저희가 정합니다. 또 다른 침묵이 이어졌다. 길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하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서아를 바라봤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윤은 아이 옆에 앉아 함께 장난감을 살짝 밀어주었다. 서아가 까르르 웃었다. 이 순간 이 아이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한광전자는 결국 엮고서 위협을 감당하지 못했다.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하윤이 직접 참석했다. 회의실 한쪽에 한광전자 법무팀이 앉았고 반대편에 한성 엠파트너스 팀이 앉았다. 하윤은 맨 끝에 앉았다.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난 수개월간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지키던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협상은 2시간이 넘었다. 하윤은 타협하지 않았다. 상대가 숫자를 제시할 때마다 그녀는 엮고서 소장을 책상 위에 한 장씩 더 꺼내 놓았다. 그것은 압박이면서 동시에 정확한 근거였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싸우는 싸움이었다. 협상이 마무리되었을 때 합의서에는 다음이 적혔다. 서동만에 대한 모든 혐의 공식 취소, 한광전자 대표 명의의 공개 사과문, 손해배상금 21억 원. 서동만은 그 숫자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다가 돌아온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로 위에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천천히 움직였다. 옆 차선의 불빛들이 빗속에 번졌다.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아직 오지 않았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무릎 꿇었던 바닥의 감촉, 친구들의 웃음소리, 파출부라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 그것들이 없어지진 않는다. 다만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쌓인다.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복희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였다. 추운 날씨였다. 하윤이 차에서 내리자 오복희가 천천히 걸어왔다. 끝났어? 네. 오복희가 멈췄다.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고마워. 2글자였다. 그러나 오복희가 그 2글자를 꺼내는 데는 아마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녀의 눈이 붉었다. 하윤은 그 말을 받으며 잠깐 오복희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머니, 응,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복희가 고개를 들었다. 하윤이 말했다. 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며느리로요. 변호사로가 아니라. 오복희의 입술이 떨렸다.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신다면. 긴 침묵이 흘렀다. 빗방울이 두 사람 사이의 땅을 두드렸다. 오복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딱 한 번이었지만 그것은 오복희가 오랜 삶에서 처음으로 꺾은 무언가의 소리였다. 하윤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오복희가 그 옆에 나란히 섰다. 처음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안에서 서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동만이 손녀를 안아올린 목소리도, 준혁이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도, 하윤이 현관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